법치행정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치행정은 행정법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입법 행위에 대해서 실천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게 행정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잘 집행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치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법은 굉장히 젊은 학문이죠. 행정법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등장한 학문입니다. 왜 이렇게 등장하게 됐느냐?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에 대한 경명으로 삼권 분립을 나누면서 행정행위에 관한 통제를 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죠. 자, 이러니까 이때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사람에 의한 지배에 대한 환멸이 바로 시민혁명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치라는 것은 입법자가 만든 법을 신뢰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매우 자세하게 규정되거나 또는 항상 옳은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법에는 항상 공백이 발생하고 이 공백을 메우는 게 결국은 행정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행위가 아무리 재량껏 많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바로 법적 이념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치행정이고요. 이 법치행정을 오토마이어라는 학자가 총 3가지 개념으로 나누었습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규라는 것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데요. 아무리 법규명령이 행정청이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법률이 항상 모든 규범의 우위에 있다는 거고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를 할 때도 있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행정법을 관통하는 근본 이념인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치행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법치란 국가행정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이라는 행위는 결국은 입법을 구체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행정행위의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대한 집행의 원리를 이제 구체화하신 박 교수님이 오토마이어 교수님입니다. 자, 오토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율할 수 있고, 법률 우위의 원칙,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죠. 그쵸? 자, 의회에서 만드는 법률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의 의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만들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은 법률의 이념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발령할 수 있는데 행정작용은 결국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적어도 법률의 근거나 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입니다. 오토마이어 교수님이 법치행정의 원리를 창설하기도 했고 결국 행정법의 개념을 만드신 분인데요. 오토마이어 교수님은 원래 민법 교수님이셨대요. 그랬는데 민법 과목에서 적절한 과목을 배정받지 못해서 고민하던 끝에 이제 민법의 원리들을 적용했는데 그 주체가 국가인 행위들을 정리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행정법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이때부터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이어가 창설한 이 행정법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민법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법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 행정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논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토마이어의 행정법은 요 3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보겠습니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 제40조, 헌법 75조, 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입법에 의한 법규 창조력도 인정이 되는 예외적인 그런 규정이 있죠. 그렇죠? 긴급재정 경제명령, 우리 통치행위론 배울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법률로 모든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국가의 의사작용은 법률이 항상 상대적으로 다른 행정이나 사법부에 비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법률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률 우위의 원칙의 근거는 헌법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 107조 2항 우리가 자주 보는 조문인데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무엇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이나 법률. 즉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의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명령, 규칙은 행정입법입니다. 행정부가 만드는 기준이죠. 그렇죠? 법규명령 행정규칙이고요. 처분은 뭐예요?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즉 따라서 행정행위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행정청이 하는 행정입법 제정이나 또는 행정청이 하는 처분은 모두 다 법률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가시죠. 자, 그래서 행정행위보다도 결국은 입법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수익적 작용이나 침입적 작용이나 공법 형식이나 사법적 형식이나 모두 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 우위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자,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원칙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규 창조력 원칙은 형식적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질적 법률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꼭 법률의 모든 게 다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등장합니다. 법률에서 어떤 행위 형식을 정해서 이런 경우는 해도 된다, 하지 않는다, 또는 방법은 이러하다라고 규정했지만 만약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어떤 행위들, 갈등 관계나 또는 행정 방식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법률로는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도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아직까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률 유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유보의 적용 원칙, 어떤 경우에 법률 유보가 구별되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권적 법률 유보.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언제나 법률에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회 유보입니다. 뭐냐면요, 위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임이 안 되는, 위임이 금지되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입법자의 권한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라고 법률로만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라고 인식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만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행정유보는요, 법률 유보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는 행정이 독자적으로 행정청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구별 개념입니다. 법률 유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요. 과연 어떠한 경우까지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학설은 본질성설입니다. 즉, 근본적인 규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규율해야 되는 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독일 칼카르 결정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은 반드시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설치는 독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그 인근 주민이 받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할 때 입지를 편정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적어야 되냐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 독일의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권, 그 다음에 방송의 자유, 그 다음에 공직인을 여성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역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적인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본질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뒤에 판례를 통해서 보실 건데요. 자, 이와 같이 이 본일 유보에 관한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법률주의, 죄양법정주의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기본권을 실현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다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학교의 성교육이나 언론 보조금이나 공직 여성할 때 이제 특정한 어떤 특이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적 관련성, 국민과 시민 사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기준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연 어떤 것이 중요사항이다 라고 봤을까요? 자, 요 판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거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해야 된다. 하위 규범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KBS 방송 수신료 거의 조세처럼 거두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지방의회 의원에서 유급 보좌 인력 국가의 조직에 관한 겁니다. 예산을 사용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출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상 기준시가 이것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기준시가도 결국은 조세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중요사항이라고 본 판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의원 선정 방법은요, 국가유공자 조직 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의원 선임을 하는 방법 자체까지 법률에 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적용영역과 한계 영역인데요. 자, 여기에서 사실은 법치행정을 엄격하게 봤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결국은 모든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전부유보설이 타당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유보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나 또는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하지 않는 영역의 경우에는 법률 유보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침해 유보설은요, 침해 영역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치행정 법률 유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급부행정 유보설은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반드시 이제 국민에게 어떤 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 이 나라에서 아직까지 적용과 한계가 명확하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빨리 세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 문책 경고 사건인데요. 갑이라는 원고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금융감독원장이 갑이 신용카드 부정 발급을 하였다는 등으로 재직 중에 하였다는 등으로 2002년도에 문책 경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책 경고는 뭐냐면 이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갑은 일정 기간 동안 임원 선임의 제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책 경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은행장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잖아요. 그렇죠? 문책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권리의 제한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책 경고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장이 한 행위는 처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이 한 문책경고의 위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다시 한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여신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법률 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그죠? 뭐 금융감독에 관한 뭐 은행법이나 뭐 어떤 법률에 금융감독원은 임원에 대해서 문책 경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률을 봤더니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금융감독 제17조랑 37조를 보시면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대표 판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줄금 부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여신 전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제안의 본질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근거들을 여기 제가 써놓은 세 가지의 근거들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직무 범위를 쓰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조직규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문책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봤고요.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피감독 기관에 대해서 어떤 임원에 대한 해임 공고나 업무 집행 정지에 관한 권한이 있지만 이것은 문책 경고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문책 경고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이 문책경고 처분은 금융감독 원장이 금융기관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처분인데도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KBS 수신료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방송공사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방송을 사실은 자주 보든 안 보든 수신료를 내게 됩니다. 이 수신료는 지금 한국전력에서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국전력 모든 사람들이 전기를 쓰니까요. 전기세를 내도록 하면서 그 밑에 수신료가 2,500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 수신료를 국민이 보든 안 보든 사실상 다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수신료는 우리 법원은 특별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즉, 국세로서의 성격.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TV를 이제 사는 순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TV를 연결하는 그 선들이 모든 집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다 내는 겁니다. 사실상 세금 같은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KBS 수신료는 거두어지면 KBS 기업 회계 예산으로 준용이 돼서 국가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비록 국세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운영은 독립채산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신료를 우리 법원은 특별부담금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부담금인 수신료 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디에 있냐? KBS 이사회 승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국회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원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신료 난 TBS 잘 보지도 않는데 난 수신료 내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수신료에 대한 이제 수신료 부과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느냐? 이러한 수신료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KBS 이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을 했는데요.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조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세처럼 보이지만 조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신료 납부 의무자를 포괄위임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한편 이러한 수신료를 이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이 결정사항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 법원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 실현 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 꼭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관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 KBS 수신료 결정 과정에는 국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판단이 있고 난 뒤에 현재는 법률이 개정돼서 뭐라고 했냐면 이사회 심의 의결, 그다음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금액 결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나 결정 자체는 방통위에서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승인을 국회가 받도록 했죠. 그렇죠? 자, 여기에 과거에는 국회의 개입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국회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판례 판결 이후에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나누어 드렸던 강의 자료와 대표 판례 3개를 복습을 하시고요. 그 뒤에 이제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변시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지문과 모르는 지문들이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형 문제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도 한번 보십시오. 사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통치행위에 관해서는 법전협 모의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법 부별에 관해서는 변시 7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사례형 풀이 제가 노트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답안 목차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